안녕하세요. 손정호 세무사입니다. 2024년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2월이에요. 2월 달에는 대표님들 연말정산 있죠? 연말정산은 근로자에 대한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사실 대표님들이 아닌 근로자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근로자분들께서 연말정산 문답지 작성하는 거 조금 힘드셨죠? 그리고 저한테 매번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같이 드리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안내문에 있는 문답지 볼게요. 근무처는 본인 다니고 계신 회사 적어주시면 되고요. 성명은 본인 이름 적으시면 되죠. 주민등록번호도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적어주시면 되는데 가끔 내 주민등록번호 적는 게 좀 불편하신 분들이 있어요. 사실 앞자리만 적어주셔도 저희가 체크가 되기 때문에 뒷자리 다 적어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현재 근무 중인 사업장 말고 2023년에 다른 근로소득이 있었습니까? 내가 일을 하는데 9월까지 A라는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10월 달에 내가 B라는 사업장으로 이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회사의 대표님은 B라는 사업장의 대표님이기 때문에 A 사업장에 대한 소득을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세금 신고를 도와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라고 체크를 한 다음 꼭 표시에 있는 전 근무지가 있는 경우 아까 제가 말했던 9월까지 일한 A 사업장 여기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첨부해 주셔야 됩니다. 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라고 하는 건요. 내가 전에 회사를 다니면서 퇴사를 할 때 퇴사를 하는 날까지 벌었던 돈이 얼마인지 이런 내역들이 쭉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럼 저희 세무대리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의 연말정산을 두 개를 합쳐서 같이 진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밑에 보면 미청부 시 추세무서의 확인에 의해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말이 써있죠. 아니 내가 10월부터 10월, 11월, 12월 뭐 세 달 동안 일을 했어요. 뭐 가령 예를 들어 최저시급을 받아 세 달 동안 600만 원을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저는 세금이 없잖아요. 600만 원 1년에 돈 벌면 연말정산하면 세금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1월부터 9월까지 막 큰 기업에서 일을 해서 막 한 달에 막 400, 500씩 벌었어. 그러면 이거 신고가 안 돼 버리는 거잖아요. 두 개 합치면 이제 세금이 좀 나오는데 하나가 이제 빠져버리는 거잖아요. 두 개를 합치면 세금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합치지 않고 신고를 하게 돼서 나중에 세금이 추징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그 근로소득 관련해서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에 있던 근무지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대표님이 안 주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질문이 생각보다 많아요. 아 근데 어떻게 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 그 회사에다가 내가 달라고 했는데 거기 대표님이 안 주잖아요. 뭐 정보를 알아야지 세금 신고를 할 거 아니에요. 세금 신고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저는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안 주시면 5월 달에 직접 소득세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원래 이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5월 달에 내가 근로자들이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근로자들이 엄청 많은데 세금 신고 다 할 줄 몰라. 그래서 정부에서 사업자한테 시킨 거거든요. 사업자한테 뭐라고 시켰냐면 야 너네 사업 하면서 어차피 근로자들이 다 급여 알잖아. 너네가 연말을 기준으로 12월 31일인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 정산해. 근로소득 간단하게 정산할 수 있잖아. 이렇게 해서 회사한테 세금 신고를 대리해서 해달라고 지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료 제출하고 회사에서는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그냥 돌려서 세금 신고 넣게 되는 거죠. 그런데 종전 근무지가 있는데 그 종전 근무지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을 못 받게 되면 없잖아. 신고 못 하잖아요. 그거를. 5월 달에 정상적으로 FM으로 내 소득세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신고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 뭐 제가 됐던 다른 세무대리인한테 뭐 5만 원, 10만 원씩 주고 신고를 맡길 수도 있는데 근로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5만 원, 10만 원 사실 금액 크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면 간단하게 내역들이 나와요. 어떻게 해야지 종전 근무지 거를 간단하게 끌어와서 신고할 수 있는지. 아마 인터넷 보고 공부하고 신고하면은 다 해서 30분에서 1시간이면 신고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5월 달에 신고를 해야 된다. 이거 알아두시고요. 밑에 2번 질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및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셨습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가장 핫한 내용 중 하나죠.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면 소득세를 막 90%씩 감면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 경험상 저희 거래처 분들 중에 60세 이상 근로자라던가 뭐 경력 단절 여성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청년이 가장 많죠. 청년분들. 그래서 이제 취업자 소득세 감면 진행하실 거면 여기다 예라고 체크해 주시고 감면기간 작성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따로 첨부된 문서에다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대한 내역들을 쭉 기재해 주시면 돼요. 이 내역은 영상 마지막에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 신청 예정인 경우 별도 파일 따로 보내드렸거든요. 2에서 3페이지에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된다. 그래서 2페이지는 회사 작성, 3페이지는 근로자 작성. 이거 이따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밑에 3번 질문.
2023년 12월 현재 법적 배우자가 있습니까? 법적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에 대해서 여성 같은 경우에는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성하라고 한 거고요. 여러분 중요한 게 배우자에 대해서 뭔가 소득 공제를 받는다던가 부녀자 공제를 받고 이런 것들이 다 법률상 혼인 관계여야 돼요. 가끔 그러시는 분들 있죠. 결혼식하고 아직 혼인신고 안 했다. 법률상 혼인 관계 아니에요. 아니에요. 결혼을 했고 같이 살지만 법률상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사실 만약에 그 뒤에 이혼을 하면 우리가 말로는 이혼했다라고 하는데 법률상 이혼도 안 들어가. 그렇죠? 법률상 혼인신고를 해야지 그때 부부가 되는 거다. 진정한 부부가 되는 거다. 4번 2023년 12월 배우자가 없고 20세 이하의 부양 자녀가 있습니까? 그래서 12월 기준인데 이제 배우자가 없고 부양 자녀가 있으면 한부모 공제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부모라고 하는 게 뭐예요? 혼자서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고 있으면 이게 혼자 키우는 사람에 대한 공제이기 때문에 한부모 공제가 가능해요. 이때는 남녀 불문합니다. 위에 있는 부녀자 공제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만 적용이 되는데 밑에 있는 한부모 추가 공제 같은 경우에는 남녀 상관없이 그냥 공제가 됩니다. 5번 2023년 근로자의 가족 중 나이 및 소득 요건에 만족하는 부양 가족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양 가족이라고 하는 거는 경제적으로 좀 지원을 많이 해주면서 이런 의미거든요. 같이 살지 않더라도 내가 용돈 주고 그 용돈 갖고 상대방이 살면 그게 부양 가족인 거지. 그래서 부양 가족은 스스로 자립해서 살 수 없는 정도여야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 보통 경제력을 얘기를 하겠죠. 소득 요건이 근로소득은 1년에 그러니까 500만 원. 너 연봉 얼마야? 500만 원이야. 좀 이상하긴 한데요. 늦게 취업하거나 이래서 1년에 500만 원의 급여를 못 받으신 분들, 그 밖의 경우에는 1년 100만 원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소득이 500만 원이고 그 밖의 소득은 100만 원인 좀 차이가 있죠. 왜냐면 근로소득자들은 필요경비 공제가 이렇게 되는 게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게 되면 내가 연매출입 예를 들어 1억이야. 1억이어도 내가 버는 돈이 100만 원이 안 될 수가 있어요. 판매한 게 1억인데 물건 가격이 9,999만 9,990원이야. 이러면 10원 번 거잖아. 극단적인 예로.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근로자는 이런 물건을 사온 경비 이런 게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연 500만 원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양가족 나이는 뭐 직계 존속은 60세 이상. 그러니까 60세 미만은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나이라고 보는 거죠. 직계 비속은 내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비속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비속어라는 게 아래 사람한테 하는 말이라고 해서 비속어 욕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직계 비속 같은 경우에는 만 20세 이하, 내 자녀나 이런 분들 만 20세 이하, 만 20세가 넘어가면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나이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 나이 요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 연말정산 진행할 때 이게 나이가 이때가 되나 막 이렇게 보는 거 있잖아요. 1년 중에 하루라도 이제 해당을 하게 되면 다 적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만 60세인데 예를 들면 아버님 생신이 뭐 3월 1일이야. 3월 1일 달이 생신이죠. 그러면 2월 28일까지는 만 59세였다가 그러다가 3월 1일 날짜에 이제 만 60세가 되시는 거잖아요. 60세 이상이 되시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되면은 공제 가능한 거예요. 하루만 있어도 돼요. 근데 다 그래. 뭐도 그러냐면 뭐 누가 뭐 돌아가셔서 사망하더라도 사망 직전의 기준으로 봐요. 그러니까 2023년 중에서 하루라도 계셨으면 내가 공제 받을 수 있는 거죠. 뭐 장애인 요건도 마찬가지예요. 장애가 해소가 될 수도 있어요. 세법상 장애라고 함은 그러니까 중증 치료가 필요한 환자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암에 걸려서 계속 치료를 받아야 돼. 근데 암이 다 완치가 됐어. 이러면 장애인 요건에서 배제가 돼버리거든요. 장애가 해소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2023년 중에 딱 하루라도 아팠던 날이 있으면 그러면 이제 장애인 공제 가능한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예로 1월 2일 날짜에 완치를 했어. 그럼 1월 1일 내가 암 환자였고 몸이 많이 아파서 상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였던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장애인 공제가 가능한 거죠. 나이 요건은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이 6-1번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여러분. 배우자 포함해서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을 기재해달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적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가끔 이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의료비라던가 이런 것들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서 그냥 가족들 거 적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뭐 앞에다가 X자 표시 하나 써주세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면 X자 표시 하나 써주세요. 예를 들면 우리 어머님을 여기다 써. 근데 우리 엄마가 딴 데서 일을 하고 있어. 그럼 돈을 벌고 있잖아요. 근데 어머님의 의료비는 제가 공제 받을 거예요. 뭐 이런 내용들 때문에 이 부양가족에다 쓰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앞에다가 X자 하나 써주세요. 기본공제 대상자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X자 하나 써주세요. 7번 2023년도에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신 적 있습니까? 자녀장려금을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 그 자녀세액공제를 못 받거든요. 잘 모르겠으면 그냥 뭐 아니요 체크해 두세요. 왜냐면 자녀장려금을 줄 때 자녀세액공제분 빼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해 주거든요. 잘 모르겠으면 아니요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8번 2023년도에 입양한 자가 있습니까? 입양한 자가 있으면 입양한 자로서 6-1에 있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검은 글씨로 의료비의 경우 실비보장을 받은 내역이 있다면 실손의료보험금 내역 첨부해 주십시오. 이렇게 써있죠. 이게 뭐냐면 의료비 세액공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몸이 아프고 이래서 병원에 가면 아파서 나간 거에 대한 만큼 세액공제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파서 내가 돈을 썼어. 거기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썼으니까 세액공제 해주는 거죠. 근데 내가 쓴 돈을 실손으로 받아. 그럼 실제로 내가 마이너스 한 돈 없는 거잖아. 실제로 내가 의료비를 위해서 내가 손해본 금액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액공제가 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손 의료보험금 내역 첨부해 주시면 그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차감할 거예요. 빼버릴 거예요. 밑에 주택청약 납입자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무주택 확인서 요거 꼭 제출해 주셔야 돼요. 뒤에 페이지 보면 이제 여기는 해당 페이지는 공제받으려는 근로자의 하나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의 공제. 이거 공제 금액이 되게 커요. 그래서 이거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근로자만 작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밑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의 공제 이렇게 써 있죠. 여기는 무주택 전세 월세 근로자만 작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 거주를 하고 살면 결국 형태는 세 가지밖에 없잖아요. 첫 번째는 자가다. 내 집이야. 두 번째는 전세, 세 번째는 월세. 이 두 가지는 남의 집인 거죠. 그쵸?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단 말이에요.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이라고 하는 거는 내 주택이야. 내 주택에 장기로 아주 오랜 기간 주택을 저당을 잡아서 돈을 빌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집을 살 때 돈이 없으니까 내 집을 저당으로 잡고 대출받아서 집 사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근로자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2023년 현재 주택의 명의와 차입금의 명의가 근로자 본인이면서 1주택자입니까? 그래서 내가 1주택자야. 그럼 여기다 체크해 주시면 돼요. 1주택자고 내 명의고 차입금도 내 명의다.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특징이 뭐냐면 내 주택에 대해서 내가 차입을 했을 때 공제가 돼요. 사실 최근에 개정돼서 한 가지 좀 좋은 거 있어요. 공동 명의로 해서도 내 명의로 100% 대출을 받았으면 내가 공제가 가능해요. 이번 취득한 연도 적어주시면 돼요. 취득한 연도 잘 모르겠으면 그 등기부등본 떼보면 나와 있거든요. 이제 이전일이 언제인지 나와 있어요. 그거 적어주시면 되고요. 3번 주택 소유권 보존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금액입니까? 이것도 체크해 주시고요. 소유권 이전 치면 이제 취득세 내고 우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 치러 가잖아요. 등기 치고 나서 3개월 이내에 차입을 해야지 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차입한 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소득공제 해주는 것 자체가 야씨 내가 사업하려는데 이거 대출 받아가지고 뭐 딴 거 돈 써볼까? 융통할까? 이렇게 쓰는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요. 이 주택을 사고 싶어. 근데 금액이 너무 비싸. 돈이 없어. 그래서 어떡하지? 대출이라도 받아서 사야겠다. 그러니까 주택을 사면서 야 대출이라도 받아서 사야겠는데 하는 분들한테 공제를 해주기 위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4번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아래의 금액 이하입니까? 최근에 취득하셨으면 5억 원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꾸 집값이 오르잖아요. 이게 인플레이션도 있으니까. 그래서 13년, 14년, 19년 계속해서 금액이 올라왔죠. 5번 본인 소유 주택으로 본인 명의의 차입금입니까? 중요하죠. 체크해 두시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공동소유주택도 본인 명의의 차입을 하게 되면 그거는 공제가 된다. 근데 여기서 궁금할 수 있죠. 공동소유의 주택인데 공동명의로 차입을 받았으면 어떡합니까? 그럼 그 지분대로 보통 5대5겠죠? 5대5로 해서 50%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밑에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무주택 전월세 근로자만 작성하는 거. 1번 2023년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입니까? 무주택자들이 전세나 월세를 사게 되면 그 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는 거니까요. 2번 전세예요 월세예요?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3번인데 4번이라고 잘못 나와있네요. 3번 해당 주택이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입니까? 체크해 두시고 밑에 국민주택 규모인지 85제곱미터고 요것도 등기부등본 떼보면 보통 나오죠. 밑에 현재 대출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 차입금이 있습니까? 체크해 두시고 마지막 6번 전세대출 차입금이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등본상 전입의 빠른 날 중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입니까? 이것도 3개월 기준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집을 샀으면 등기 이전의 기준인 거고 집을 이제 전세로 들어갔으면 입주일, 전입일 이런 것 중에 빠른 날짜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입니까?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 사실 엄청 재밌게 설명하고 싶은데 재밌게 강의를 해보니까 이게 1시간 넘게 걸리더라고요. 부연 설명 많이 해야 돼서